존재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마르그리트 듀라스, 마르게리트 듀라, 현대문학의 대가족이죠. 프랑스 20세기를 온전히 살아냈던 위대한 사랑의 문학가 듀라스에 대한 철학적 논평을 시작합니다. 철학자가 풀어내는 듀라스의 문학세계는 도대체 어떤 것이 숨어 있을까? 여러분 가슴이 뛰죠, 그죠? 이 사유여행은 여러분들한테 이 화창한 봄날에 하나의 선물로 다가올 겁니다. 듀라스는 1914년도 그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에서 태어나는데, 아버지는 수학 교사였고 어머니는 프랑스어 교사였어.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의 월급으로 두 오빠, 그 다음에 듀라스, 이 세 명의 자녀를 키워야 돼요. 이 가족 관계가 아주 독특하죠. 특히 84년도에 라몽, 연인이란 제목으로 자전적 소설을 쓰는데요, 거기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듀라스의 삶은 전 세계인이 세밀하게 알 정도로 영화로 표현되기도 하고 자기 작품으로 표현되죠. 실제로 15살 때 메콩강을 건너면서 배에서 만난 30대 중후반의 중국인 남자와의 사랑, 그 다음에 66세가 되어서 80년대에 38살, 거의 한 40살 차이가 나는 얀 안드레아라고 하는 청년과의 사랑. 이게 이제 듀라스가 96년도에 파리에서 죽기까지, 그죠? 이 사랑이 유지가 되는데, 이 두 개의 사랑은 상당히 파격적이죠, 그죠? 그래서 듀라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문학 작품만 쓴 게 아니라 영화 시나리오도 썼고, 특히 대표적으로 히로시마 내 사람, 이 대표적이죠, 그죠? 그 이후에 59년도에 썼는데 이게 또 영화화되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연출해서 영화 감독으로 또 활동을 해. 그게 67년도에 라 무지카라고 하는 작품을 출발점으로 해서 69년도에 데트리히 디텔, 파괴하라, 그녀는 말한다, 이것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뭐 여러 작품을 하고 77년도에 트럭이라고 하는 작품도 연출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69년도에 나온 파괴하라, 그녀는 말한다가 그녀 작품의 어떤 핵심적인 문학세계를 관통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소르본 형님이 또 그 블랑쇼의 71년도 평론집인 라미띠에 우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듀라스에 관한 이 파괴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논평인데 그걸 보내줬는데, 그걸 보니까 듀라스의
작품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이 파괴의 개념, 파괴하라의 개념, 데트루이흐, 이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거구나 하는 거를 예도는 파악했어. 소르본네 형님은 특히 예도의 철학적 대화 친구인데 연세는 예도보다 좀 많죠, 그죠? 소르본네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예도가 늦게 불어를 하는데도 도움을 주셨고, 불어 선생이죠, 예도에. 특히 프랑스 문학과 예술 이야기를 할 때에 대화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고, 이번에도 그 블랑쇼의 71년도 작품에서 듀라스 부분만 발췌해가 예도한테 보내주셔서 번역까지 직접 해가. 여러분들 꼭 참조하셔요. 이 블랑쇼와의 관계도 독특해요. 그녀의 작품 곳곳,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블랑쇼의 영향이 상당히 많아요. 철학자로서 보면 블랑쇼가 대가죠, 그죠? 그런데 이 듀라스의 문학 세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58년도에) 미셸 푸코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못할 겁니다. 듀라스 논평에서 미셸 푸코는 에스프리지의 누보 로망, 새로운 소설 운동에 참여한 작가들의 어떤 목록을 작성하기도 하고 하는데, 듀라스는 사무엘 베케트와 더불어 이 누보 로망에 들어가는 작가예요. 본인은 그걸 거부했어요. 이것은 사실 로브그리에라고 하는, 알랭 로브그리에라고 하는 작가가 미니 출판사 50년대에, 그죠? 자기의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또 나타난 개념이 있더래요. 새로운 소설을 위하여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 누보 로망 운동에 어떤 일관성은 없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소설 형식을 파괴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거예요. 특히 19세기의 발자크라든지 스탕달이라든지 빅토르 위고라든지 등장인물의 서사 형식을 파괴한, 어떻게 보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어떤 심리 소설의 전통을 잇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찌되었건 듀라스는 50년대에 58년도에 모데라토 칸타빌레, 이런 작품들은 예도가 따로 또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60년도에 한여름밤의 10시 반, 이런 작품들이 특히 누보 로망 작품에 속하는 아주 심리적 묘사도 탁월하고, 심리의 흐름을, 시간성을 탈피하여 묘사한 파격적인 거죠, 그죠? 예도는 철학적으로 볼 때 이런 등장인물의 어떤 심리적 시간성의 파괴, 이런 것들은 정신분석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 봐요. 물론 시는 그 자체로 이런 시간성을 파괴하는, 시는 서사가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으로 들어오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 정신분석이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문학에서는 그 이전에도 이러한 시간성의 서사 형식, 기승전결, 뭔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결말이 있는, 뭔가 딱 떨어지는 이런 걸 우리는 좋아하잖아. 이런 거. 심지어 시에서도 이런 걸 찾아. 그러니까 안 읽히지.
시는 시간성이 그렇게 구성되지 않아요. 소설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답고 섬세하고 간결한 묘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게 듀라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보 로망은 새로운 소설이란 뜻인데, 이 개념이 문학에 정착하게 된 건 사실 사르트르로부터 시작. 사르트르는 엉띠 호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특히 나탈리 사로트라고 하는 작가의 어느 미지인의 초상화, 47년도에 거기 서문을 쓰면서 그걸 논평하면서 사르트르가 처음으로 쓴 단어가 바로 엉띠 호몽이에요. 그러니까 반소설이란 뜻인데, 소설 안에서 소설을 반성해 보면 이 나탈리 사로트의 작품은 기존의 소설 형식을 파괴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썼던 용어가 이제 나중에는 로브 그리에를 통하여 다시 누보 로망이란 단어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속하는 작가들은 많죠, 그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작가들이 이제 로브 그리에를 중심으로 클로드 시몽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누보 로망의 어떤 제도권에서 가장 화려한 상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클로드 시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토르라는 작가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듀라스의 글쓰기가 속하는 거예요. 이것의 핵심적인 거는 소설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어떤 세밀한 묘사, 그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카타르시스, 그래서 결말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잖아. 어? 그런데 이런 모든 형식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등장인물의 통일성, 그 다음에 이야기의 시간성의 통일성, 그 다음에 심리 묘사의 합리성, 그 다음에 이런 작품을 통하여 나타나는 어떤 윤리적인 것의 통일성,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글쓰기는 그 자체로 이미 새로운 순간을 창조하는, 등장인물은 글을 쓰는 작가의 현재의 순간에 어떤 중심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순간을 창조하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누보 로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떤 작가의 기억, 작가의 충동, 작가가 경험한 어떤 그러한 장면에 대한 충격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새로운 순간을 창조하는. 그러니까 작가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가는 어떤 특정한 기억의 편린으로부터 어떤 단절된 한 인격의 충동으로부터 글쓰기를 통하여 새로운 충동을 창조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없어. 다 거부해버려. 특히 이야기가 없으니까 독자는 뭐야? 상당히 많은 해석학적인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작품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자의 해석학적인 풍성함을 제공해 주는 게 누보 로망 작가들의 어떤 글쓰기인 거예요. 듀라스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나
인물 묘사나 인물의 심리적 흐름, 그 다음에 2인칭으로 묘사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독자는 적극적으로 글을 읽기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숙제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언어의 모험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작가들의 어떤 특징은 말은 소설인데 글이 정말 아름다워. 이게 시인지 그린 산문인지 서사인지 이게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세밀한 묘사가 아주 특징이에요. 언어를 자유롭게 풀어놓음으로써, 그죠? 그 글쓰기를 통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매 순간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풀려난 언어, 언어의 모험, 이런 것들이 듀라스 글쓰기에도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초기 작품인 듀라스는 32년도에 베트남에서 프랑스로 돌아와서 소르본느에서 법학과 정치학을 공부하죠. 그죠? 그 이후에 좌파 운동에 참여하는데, 거기에서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식민지의 어떤 국가 기관에서 취직해서 40년대 초반까지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문학과 예술의 어떤 대가들과 교류하면서 작가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43년도에 나온 게 철면피들, 50년도에 태평양 방파제, 이런 것들은 어떤 사실주의에 가까워. 그런데 이 작품과 모데라토 칸타빌레 한여름밤에 10시 반, 이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듀라스의 작품 세계 안에서 이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묘사 방식이 아주 독특하고, 그런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이후의 작품은 다 그래요. 59년도에 히로시마 내 사랑을, 이게 영화 시나리오가 되죠. 그죠? 이걸 쓰고 67년도에 라 무지카, 69년도에 파괴하라, 그녀는 말한다, 75년도에 인디아송,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영화 감독으로서 연출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77년도에 트럭, 이런 것들. 그런데 이 75년도에 아주 독특한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듀라스의 삶에서 얀 안드레아라고 하는 청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인디아송을 쓰고 나서 이제 극장마다 그걸 상연하기도 하고 영화로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75년도 노르망디 껑이라고 하는 도시의 한 극장에서 마그리트와 그 듀라스와 이 얀 안드레아가 만나게 돼요. 그때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이 청년이 듀라스의 어떤 팬이었겠죠. 그죠? 감동을 받고 용기를 내어서 편지를 쓸 수 있는 주소를 이제 알아내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5년 동안 안드레아가 듀라스에게 편지를 쓰는데,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아. 뭐 당연하겠죠. 그죠? 나이 차이는 거의 40살이 나는 그런 청년이란 말이야. 근데 80년대 여름에 어느 날 이것도 영화화 됐어. 그러니까 듀라스의 삶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영화로 온 세계인이 다 알 정도인 거야. 21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영화가 됐죠. 그죠? 사랑은 어떻게 보면 듀라스의 어떤 삶과 작품을 관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야한을 이제 초대하는 거야, 듀라스. 자기 집으로. 그날부터 이제 같이 살아. 그때가 듀라스의 나이가 66세고 야한의 나이는 이제 20대 말인 거야. 그때부터 16년을 죽을 때까지 야한이 듀라스를 보살피고, 나중에 이제 이 알코올을 좋아했던 듀라스는 중독에 걸려서 치료를 받게 되고 막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데 중요한 곳에 운전을 해서 가기도 하고, 특히 80년대 이후에 나온 대부분의 작품들은 야한이 그것을 쓴 거야. 듀라스는 불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84년도의 작품, 자기의 자전적 소설이죠. 그죠? 이 연인, 라몽이라고 하는 이 작품도 야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앙드레아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얀 앙드레아는 어떻게 보면 아주 분명한 성격의 이 듀라스를 견디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사랑과 폭력의 관계, 타자를 소유할 수 없는 뭐 이런 거. 그 유명한 블랑쇼가 1983년도에 장릭 낭시의, 얘도 이미 강의를 해놨어요. 재생 목록에 가서 찾아서 들으시고, 낭시의 무의의 공동체에 대하여 응답하는데 그게 밝힐 수 없는 공동체. 그런데 이 82년도에 죽음의 병, 이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패러디한 거죠.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사랑에서 나타나는 어떤 자기 관계의 절망을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거 정말 짧은 소설이야. 어떻게 보면 짧은 작품이에요. 그 A4지 10장 뭐 15장 이런 작품인데, 거기에서 너와 그녀가 두 인물이 나오잖아. 그죠? 계약에서 호텔에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 뭐 그런 건데, 이 작품을 블랑쇼가 인용합니다. 연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밝힐 수 없는 공동체 안에 뒷부분이죠. 그죠? 거기서 이야기한다고, 듀라스. 그런데 이 죽음의 병, 그러니까 라 말라디 들라모흐, 이 작품도 야한이 타자를 쳐서 출간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야는 어떻게 보면 운전사도 되고, 듀라스의 병을 간호하는 사람도 되고, 듀라스가 불러주면 타자기 앞에서 그것을 받아 적는 그런 역할도 하게 돼. 어떻게 보면 듀라스는 실존적으로 볼 때 아주 파격적인 사랑을 15살에 했고요. 중국인 남성과. 이게 연인의 주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말년에 16년 동안 자기보다 나이가
38살, 거의 40살 어린 남자와 같이 살면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우정을 나누기도 하며, 그래서 이 젊은 마지막 연인의 품에 안겨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실존적으로도 뒤라스는 사랑이 주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라스의 문학세계는,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문학세계는 그냥 대중작가가 아니에요. 그럼 얘도가 다루지 않겠죠. 그냥 대중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알리고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거기에 멈추는 작가가 아니라 글쓰기가 장난이야. 문학 대가들도 인정하는 그런 작가. 대단하죠, 그죠? 글도 아름답지만 간결하지만 세심한 묘사, 곳곳 작품에서 나타나는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의 어떤 심연을 파괴적 방식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바따유의 어떤 뭐 에로티즘이라든지 동물이 경험하지 않고 이성과 정신을 가진 인간이 경험하는 게 에로티즘이잖아, 그죠? 그런 사유, 락강의 어떤 정신분석적 사유, 이런 것들도 작품의 곳곳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르본네 형님이 보내준 그 71년도 블랑쇼의 작품인 서평집이죠, 그죠? 라미띠에라고 하는, 우정이라고 하는 서평집에서 133페이지 불어로, 거기에 이 1969년도에 어떤 연출로 쓰게 된, 본인이 직접 감독을 하죠. 데뚜리흐 뒷델라, 파괴하라 그녀는 말한다에 대한 논평을 하게 되는데, 이 파괴하다는 어떤 심연을 표현하는 것이 마음의 빛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앵핀이랑 연결시켜, 무한과 연결시켜. 무한. 그 무한은 사랑의 심연이에요. 그러니까 파괴는 뭔가 하면은 기존, 그러니까 그 뒤라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파괴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누보로망 형식의 글쓰기, 이게 소설의 파괴죠, 그죠? 엉띠 로망이잖아. 반소설이잖아. 그 다음에 50년대 말부터 프랑스에서 유행했죠. 영화계에 고다르를 중심으로 나타난 누벨바그, 새로운 물결, 여기에도 뒤라스는 발을 담고, 그러니까 누벨바그, 새로운 물결의 영향을 받은 영화들을 보면, 고다르의 영화라, 여러분 한번 보셔요. 그 영화를 보면 결말이 없어. 이야기도 없어. 인물 묘사도 지멋대로야. 그러니까 보는 자들이 되게 어려워해. 특히 할리우드 영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연인이라는 영화는 양반이에요. 라무지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파괴하라 그녀는 말한다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고다르 영화 못지않게 난해하단 말이야. 그 이유가 시간성의 파괴라. 과거와 현재가 떨어져 있지 않고 정리되어 있지 않아. 중첩되어 있어. 이거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표현되고 있어. 심리의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뒤섞여져 있어. 그리고 그 이야기 자체를 통해, 글쓰기 자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랑쇼의 영향으로 있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그 순간 자기가 이미 경험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새로운 이야기의 중심을 형성하는. 그래서 글쓰기는 순간을 창조하는 거야. 그죠? 응? 그런데 이것은 무한하게 열려 있다는 거야. 매 순간 파괴인 거야. 완전 니체죠. 그죠? 이 블랑쇼는 또 레비나스와의 우정도 깊은데, 특히 요것도 소르본네 형님한테 들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블랑쇼는 은둔자로 살잖아. 응? 40년대 50년대부터 좌파 운동을 할 때 잠깐 나타나갖고, 응? 모습을 보이지만 푸코도 와도 만나고 뭐 그랬지만은, 푸코는 그게 블랑쇼인지 모르고 이렇게 얼굴을 본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는데 60, 70년대에 어떤 모임에서 블랑쇼는 요즘 뭐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작가들의 세계에서. 그러면 딴 사람은 모르는데 레비나스나 듀라스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요런 이야기. 그럴 정도로 블랑쇼와 듀라스는 아주 친밀한 친구였어요. 응? 심지어 블랑쇼의 어떤 그런 철학적 세계, 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깨면서 자기 방식의 바깥의 사유를 은둔하면서 만들어낸 대가잖아. 그죠? 블랑쇼가. 이미 얘도가 5편의 강의를 해놨어요. 응? 그런데 듀라스의 문학세계 안에도 이 탈중심화, 이 니체의 어떤 그런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니체를 통하여 하이데거를 다시 읽은 듯한. 그러면서 자기만의 글쓰기를 통하여 이 헤겔의 영향도 커요. 그 글쓰기가 헤겔처럼 이건 것 같은데 또 이것도 아니고 막 비꼬면서 나가는 이런 방식들이 장난이 아니야. 블랑쇼는 대가족죠. 블랑쇼의 어떤 이 철학자가 논평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경험, 열정의 경험, 그것은 침묵 속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블랑쇼의 어떤 작품 세계에서 표현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침묵을 통하여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글을 쓸 때 작가는 이미 개인이 아니에요. 문학의 공간에서 블랑쇼가 이미 이야기하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특정한 개인이 아니야. 시인이든 문학가든 글을 쓸 때 그는 이미 특정한 개인의 존재론을 벗어나 있어요. 그렇게 개인의 실존을 벗어나서 특정 세계에, 그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야. 이야기는 매 순간 새롭게 창조되는 거야. 새롭게 파괴하고 새로운 글쓰기를 하는 거야. 연인을 쓸 때 여러분들 봐봐. 듀라스가 그 중국인 남자와의 사랑을 탁월하게 세밀하게 묘사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잖아. 그죠? 그거는 특정 방식으로 듀라스라는 작가의 기억 속의 파편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죠? 그러나 그 글을 쓸 때는 글이 또 글을 쓰는 거야. 그 기억을 또 파괴하고 또 새로 창조하는.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일관성 있는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게, 다양한 이야기의 중심은
한 텍스트 안에서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는, 그 중심을 통하여 새로운 순간으로 나타나는, 이게 바로 작가인 거예요. 그래서 누벨바그의 영화를 봐도 여러분들은 이게 뭔 이야기야? 이러는데 그 이야기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응가조몽해서 참여하여 새롭게 재구성해야 돼. 그런 정도로 나네. 그래서 누벨바그의 영화를 보면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보고 나서도 사람들은 상당히 뭔가 화장실에 가서 마무리를 하지 않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사랑의 정열은 마음의 빛으로 나타나. 그 빛을 작가는 침묵 속에서 쓰는 거예요. 이때 듀라스는 듀라스 개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열려있는, 파괴는 무한과 연결돼요. 이 블랑쇼가 듀라스의 세계를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 무한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수백 개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매 순간 파괴인 거예요. 문체를 매 순간 새롭게 창조하는 자가 작가인 거예요. 영화의 형식을 파괴하고, 소설의 형식을 파괴하고, 사랑의 시간성, 인간의 삶의 경험을 파괴하고, 우리네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 자체가 결코 과거, 현재, 미래가 서사적으로 연결되어서 딱 맞아 떨어져서 결론이 딱 나는, 그건 없는 거야. 그건 다 만든 거야. 삶은 단절이요, 충동이요, 그 다음에 해친 거야, 매 순간. 이게 바로 듀라스의 문학의 세계의 핵심적인 어떤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도가 이 강좌는 듀라스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해부하는 건데요. 각각의 작품들, 특히 모데라토 칸타빌레, 한여름밤의 10시 반, 그 다음에 연인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영화로 봤으니까. 그런 작품들은 예도가 따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뚜라고, 듀라스가 죽기 전에 자기의 연인인 얀을 위하여 쓴 시죠. 그죠? 그 작품도 다룰 수도 있어. 따로 작품을 다루겠는데 글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듀라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의 시인들과 문인들은 그죠? 이 듀라스의 책을 안 읽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나 철학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마음의 빛으로서 드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의 열정. 사랑은 매 순간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며, 사랑을 하고 나서 듀라스 역시도 자기 삶을 통째로 다시 사유하게 됐고, 매 순간 다른 방식으로 해체하면서 파괴하면서 다시 구성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파괴는 무한인 거예요. 블랑쇼가 듀라스에 대한 논평에서, 우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듀라스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네 삶의 주제인가. 그러나 모든 인격은 충동이요, 매 순간 다른 방식으로 중첩된 존재요. 그 시간성 역시도 뒤섞이고, 둘레즈의 리좀과 같이, 그죠? 뭔가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게 접속되고, 또 새롭게 단절로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은 작가의 글쓰기를 통하여 매 순간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사랑은 불가능한 가능성. 이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이런 용어들, 그죠? 듀라스가 참 충분히 이 키에르케고르도 그 사랑으로부터 어떤 철학과 문학을 통합한,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교의 신앙으로 도약하는 그런 게 다르겠지만은 키에르케고르도 좋아했겠죠, 듀라스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언어로 전달되든 무엇으로 전달되든 결코 전달 불가능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공백으로부터 작가는 탄생합니다. 사랑은 매 순간 공허를 갖고 있어. 구멍을 갖고 있어. 그건 우리네 삶의 사랑의 경험에도 동일한 거예요. 사랑은 그 공허를 더욱 명료하게 할 때가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매 순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듀라스의 글쓰기는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서 명료한 이성의 묘사를 추구하기보다는 그 경계에서 뭔가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글을 통하여 표현하지만 명료하게 뭔가가 다가오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독자로. 사랑은 전달 불가능한 거라. 완벽한 사랑, 완벽한 순간, 그 순간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역시도 전달 불가능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랑할 때 자기를 다시 본다는, 자기의 존재론적인 전체에 구멍이 나 있음을 발견하는, 이 구멍의 공백 때문에 듀라스는 글을 쓴다 그럽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질서가 말하는 사랑의 방식도 파괴한 자, 듀라스. 실전적으로나 글을 쓰는 방식으로나 말은 소설인데, 소설의 이야기체인데 그 안에는 시적인 표현들이 막 숨어 있어. 이게 신지. 그래서 시간성도 없어. 이야기체의 어떤 순서도 없어. 이 등장인물의 상세한 묘사는 매 순간 해체돼. 심리 묘사도 뭔가 사실에까지 도달하지 않아. 그래서 독자는 괴로워. 독자는 매 순간 깊이 있게 관여하여 그 해석학적 상황에 참여해야만이 어느 정도의 통찰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을 봐서는 이해되지 않아. 그래서 프랑스 영화, 특히, 그런데 저는 이태리 영화도 그렇고 다른 영화도 그렇고 뭔 얘기를 하는지 한 번을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일반인들은 어떤 특정 드라마의 시간성에 익숙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소설의 특정한 기승전결의 시간성에 익숙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특정 방식으로 해석하는 틀에 익숙해져요. 이걸 다 이걸 다 파괴해버.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언어의 모험을 통하여 열려지는 거야. 이게 디라스의 세계인 거야. 블랑쇼가 우정에서 라미띠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짧은 글에 압축되어 있듯이 파괴는 무한과 같이 열려있다. 그게 바로 디라스의 자유로운 글쓰기가 아니에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정열에 그 결핍의 공간으로부터 완성을, 그 완성은 죽음으로서만 가능하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은 영원히 무한하게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많이 배우죠, 그죠? 예도도 엄청 배웠어요. 죽음으로서만 완성된다는 거. 내가 나의 마음을 너에게 전달하는 거. 나의 사랑의 마음을 너에게 전달하는 거. 글로 표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나 구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랑은 무한한 파괴를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디라스의 세계에 나타나 있는 거라.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개별 작품들도 한 번씩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 디라스의 어떤 철학적 논평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팁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주스